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는 주식살롱의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키자마자 옆에 아리따운 여성분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8월 18일 날 아침에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미국에서 파산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워낙 8월 접어들어서 중국 증시에서 뭐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 또 위안화도 많이 오르고 많은 투자분들이 과연 중국이 정말 침체로 가는 것이냐, 뭐 리세션으로 가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KTB 전 KTB 중국 담당 연구위원이었죠. KB입니다. KTB가 아니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찐링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매주 금요일에 한 번만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네. 제가 얼마나 떨렸는 게 아니고 설렜는지. 중국 왜냐면 중국 관련해서 정말 좀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는 이제 중국을 전문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석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간 좀 내주셨는데 우리 투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시장 전문 채널 찐중투를 운영하고 있는 찐링인데요. 가장 최근 경력으로는 과거 5년 동안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시장 전문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자유인으로서 그냥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주식을 투자하든 안 하든 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한국 주식만 투자하든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의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 대상으로 중국 경제, 산업, 주식, 기업까지 전체적으로 현지 동향을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운영하시죠? 네. 2020년 10월부터 찐중투라는 중국 시장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찐중투가 네. 찐링의 중국 투자의 네. 약자예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중국 주식. 예. 좋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중국, 그러니까 국적이 중국이신 네, 거죠? 중국이요. 예, 좋습니다. 한국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한 21년도로 좀 기억이 나요. 헝다 사태 있다 보니까 항상 뭐 출렁했었고 이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면 미국도 보고 중국도 많이 보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라는 게 보면 항상 중국 이슈가 나올 때 좀 출렁출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아마 중국의 개발업체 비구 위안의 디폴트 우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하고 헝다 또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뭐 헝다 완다 많아요. 네. 이거 한번 조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중국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심지어 매월마다 디폴트나 둔화나 우려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기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 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속도랑 처한 단계가 다를 뿐이지 중국 경제나 산업 입장에서는 지난 한 40년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이 산업의 1차적인 사명은 저는 이미 일단락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고 도시화를 계속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하고 경제 발전, 상업화 등 그리고 내수 확대. 근데 1차적인 기본적인 사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근데 이 1차적인 사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거품이 쌓이고 부채가 쌓이고 서민들은 너무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많은 부동산으로 대박이 난 부자들은 그걸로 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가 디폴트가 나거나 여러 가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나왔는데 지금 2년 전에 헝다든 최근에 나온 비구 위안 이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 지금 하나하나 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동산 경기 둔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유명한 부동산 기업이 뭔가 디폴트 또는 디폴트 우려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라는 큰 범위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한 긴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구조 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 제목이
무슨 뭐 삐구유한 디폴트, 네. 디폴트, 파산 신청, 뭐 붕괴 자극적인 단어를 계속 피동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중국 경제의 전부처럼 약간 그런 1차원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지금의 부동산 디폴트 문제를 이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네. 한국은 이런데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상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네네. 중국에는 사실 뭐 세 봐도 뭐 1000개 이상, 몇천 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상위 10개 부동산 업체인데요. 한자지만 어느 기업이 그 번역할 필요는 없고 세 번째 기업에 제가 붉은색 점선을 쳐드렸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그 디폴트 우려가 있다는 삐구유안이에요. 아. 근데 이 표가 뭐냐면 네. 상위 10개 부동산 업체는 근데 헝다는 2년 전에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없고요. 네. 좌측은 2022년 이 기업들의 총이익률이고 우측은 순이익률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자를 몰라도 상관없는데 순이익률만 봐도 작년 한 해 삐구유안만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래서 삐구유안은 작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터진 거지.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직도 조금 흑자였는데 3, 4분기에 바로 적자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 기업이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네. 그래서 기사는 최근에 나왔지만 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보면 어느 정도 미래에 발생한 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럼 많은 업체들 중에 하나의 빙산 일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사례 중에 큰 기업이 축소판으로 나왔다. 그리고 가장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들린 거는 헝다잖아요. 네. 시간 순서대로 보면 헝다는 2021년에 터졌고 네. 디폴트. 그리고 2022년에는 롱추앙이라는 부동산 큰 개발업체가 터졌고 올해 2023년은 삐구유안이 터졌어요. 네. 근데 삐구유안이 터졌는데 터지기 전에 이 회사가 그 실적 잠정치랑 공시를 통해서 이 터지는 상황을 예고했거든요. 아, 미리?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뭐 글로벌적으로 뭐 공시를 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근데 간단히 말하면 8월 10일에 삐구유안이 실적 공시를 냈는데요. 작년에 이미 적자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 잠정치를 450억 yuan에서 550억 yuan 적자가 나올 거다라고 공시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180 하면 원화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1일에 삐구유안의 이사회가 또 사과문을 냈는데요. 상장사인데 갑자기 삐구유안 이사회에서 사과문을 냈어요. 사과문 길게 나왔지만 핵심 문구는 판매와 재용자 환경이 불리한 영향으로 당사는 상반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데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현재 단계적인 유동성 압력에 처해 있다. 자금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록 당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기에 힘썼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사는 창사 이래 최대 난관에 직면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럼 아까 그 표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한국투자구나.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까 세 번째가 비구위안의 네. 순이익의 추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일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또 제2의 비구위안, 제3의 비구위안 헝다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건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올 여지는 있죠. 근데 2021년에 헝다가 나왔고 네. 작년에 롱추앙 그리고 올해 삐구유안 그러면 이 2, 3년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 업체들로 전체적인 부동산 환경은 그렇죠. 안 좋지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터지는 이 사례들을 보고 다른 큰 부동산 개발 업체 회장 사장들도 여러 가지 좀 수요 조절식이나 여러 가지 자구책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약간 디레버리징도 할 수 네. 있고. 근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부동산 둔화라는 이 방향성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네네네. 때문에 올해는 삐구유안이지만 뭐 내년 또는 시간이 더 흘러서 제2의 삐구유안이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나오는 상황에 근접한 디폴트가 아니더라도 디폴트로 갈 만한 그런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사례들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전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현상은 이렇고요. 그럼 부동산 이제 그럼 우리가 한국도 사실 부동산 지표가 좋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뭐 사업용 부동산 나쁘다고 하고, 그럼 중국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비구 위안이나 파산 우려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부동산 지표도 한번 지금 자료가 중국의 부동산 지표의 자료인가요? 네.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한데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네네. 대충 시각적으로 봐도 이 그래프가 뭐 내려가고 계속 있네요. 내려가고 있죠. 안 좋은 거죠? 내려가면.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측 상단이 중국 국내 부동산 판매 증가율이에요. YOY로. 네. 그러면 대체로 2021년 초부터 지금이 8월이니까 최근 데이터가 7월이거든요. 올해.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집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여기 좌측 보면 여기가 0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네. 그리고 우측은 중국 국내 부동산 시장 중에 착공 면적, 시공 면적, 준공 면적. 네. 그러면 대체로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요건 유일하게 올라온 잠깐 올라왔네요. 네, 요거는 준공 면적인데 작년 7, 8월에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그 자금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준공도 시간 맞춰서 제대로 못 하고 네. 그래서 그 분양받은 그 서민들이 왜 계약도 했는데 막 시위 사고 네, 그런 거 그래서 봤어요. 정부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지금 시공 중인 부동산 업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은행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라. 네.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올라온 거지. 그리고 좌측 하단은 중국 국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투자 증가율이에요. 투자 거의 안 되는 거죠. 그 원래는 선순환으로 가려면 투자하고 건물 짓고 분양해서 네. 자금 회수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계속 하락한 추세. 그리고 마이너스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하락해도 플러스 성장률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네. 이미 작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폭이 올해 상반기에 좀 이 폭이 커졌다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우측 하단은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할 때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금 조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그리고 요 주황색은 자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한 거고, 요 파란색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그럼 요것도 추세적으로 좀 계속 떨어지는. 그럼 아까 처음에 리고 위안의 대표가 그렇게 밝혔던 판매도 되지 않고 실제 융자 자금 자체도 타이트하다는 게 지금 부동산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거군요. 네, 그게 선순환으로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매 절차마다 다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그 현금 자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게 디폴트가 나오는 거죠. 한국이랑 똑같네. 근데 한국이랑 같은 점은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뭐 서민들도 힘들고 다 근데 나라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그 정부 정책이나 영향이나 그 이슈들이 흘러온 그 과정이 좀 달라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건 약간 저희가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인데 한국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제가 바라볼 때는 갑자기 이제 뭐 경기가 나쁜 것도 있지만은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면서 뭐 이자율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생긴 또 가격도 있거든요. 부동산 또 주택 가격이 올랐다가 폭락을 하면서 중국은 반대죠.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현상이나 기사를 볼 때는 한국 부동산 안 좋아. 중국 부동산 안 좋아. 근데 그 시작이 아예 다른 것 네, 같아서. 구체적인 이 경위가 다르다는 거를 이해해야 중국 부동산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데이터가 자꾸 내려가고 있다면 중국은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을 거고 중국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좀 펼치는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그 출발점, 시발점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되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집값은 점진적으로 올랐지만 특히 대도시 위주로 2010년 이후 2010년 11, 12, 13, 14, 15 요 몇 년 동안 대도시 위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지만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그 부담이 점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동산업의 거품이 너무 네. 심하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상 레버리지 억제 정책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쉽게 말해서 돈줄을 막았다는 거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이 그 돈이 되니까 너무 문어발식으로 대도시에도 짓고 너무 막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까 그리고 벌리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부채 비율로 너무 레버리지를 네. 과도하게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서민들에게도 안 좋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리스크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6년에 부동산 개발업체 대상 레버리지 억제 정책이라는 걸 썼는데 근데 만약 하 대표님이 부동산 개발업체 큰 개발업체 사장이요. 갑자기 계속 몇십 년 동안 돈 잘 벌다가 정부에서 이제부터는 부동산 부채 비율 레버리지 억제 그러면 뭐 잠깐 하다가 뭐 말겠지 약간 네. 약간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2016년 하고 17년 하고 18, 19, 20년까지 계속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했는데 그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동산 업체들은 문어발식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2선, 3선, 4선, 5선 조그만 도시까지 확장하고 네, 네. 확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채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이 그 억제 정책은 좀 너무 약했나 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위를 올려야 돼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야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2021 근데 중간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터졌는데도 이 정책은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좀 정책의 강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2021년 1월에 세계 레드라인 정책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세 가지의 기준.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지만 제일 큰 게 은행에서 대출 받는 네. 거잖아. 근데 너네 너무 거품 많이 쌓이고 너무 문어발식으로 한다.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만족시켜야 대출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이 7%를 넘어서는 대출 안 줘. 네. 두 번째는 뭐 순부채 비율이 100% 넘어서는 또 대출을 안 주겠다. 이렇게 더 명확하고 강력한 기준, 세계 레드라인 정책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너무 과도한 부채를 좀 축소하려고. 네. 근데 그 당시 2020년도 그렇고 2021년 1월부터 이걸 했는데 그 당시 우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될지 그렇죠. 몰랐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의도는 좋은 거예요. 부동산 거품이나 비건전한 부분을 좀 구조조정.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또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도시 봉쇄도 있었고 아주 뭐 인구 이동도 너무 드물어졌고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책에다가 경기 둔화에다가 또 코로나에다가 도시 봉쇄 여러 가지 한 겹 다 그 한국어로 중첩 네, 중첩됐다. 산에서 네. 첩첩산중. 맞아요. 섭산 이거 한자어인데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된 거예요. 네. 원래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악화되면 거기에서 조금씩 거품을 빼는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악화되다 보니까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뭔가 이슈화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작년 그게 홍단가요? 근데 건다는 2021년에 네. 터지고 근데 작년 7월에 중국의 두세 개 조그만 도시에서 그 분양한 그 건물이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제대로 착공도 준공도 네. 안 되고 제대로 분양이 안 돼서 일부 소규모적으로 분양받은 그 서민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모기지 상환 거부하겠다. 네, 이러면 제대로 계약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을 빼고 좀 구조조정을 해서 건전한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부동산이 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수요 조절로 부동산 쪽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전에 5, 6년 동안 해왔던 부동산 레버리지 억제 정책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수요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지금 중국이 이제 이런 쌓여 있는 산적의 문제를 2016년부터 타이트하게 조이다가 결국엔 터지니까 다시는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고 해석하면 되네. 그게 지금 네. 중국이 근데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지만 부양은 아니에요. 부양은 아닌데 네. 이게 약간 돈줄을 꽉 조였던 네. 거를 약간 다시 열어준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작년 11월부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11월에 뭘 내세웠냐면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부동산 업체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엄격하게 기준을 매겼다.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은행 대출 외에 또 채권 발행도 있고 상장사들은 또 유상증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작년 11월에 내세운 거는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유상 증자할 때 그 과거 몇 년 동안 엄격하게 적은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라. 그래서 조금 자금이 돌게 좀 만들어라. 이게 작년 11월이고요. 근데 작년 11월에 시작하면 지금이 8월이니까 뭐 한 반년 조금 네. 더 넘었잖아요. 근데 반년 동안 보니까 근데 모든 정책이 바로 효과는 나오기 어렵잖아. 최소 몇 네. 개월. 근데 한 6개월 동안 지나니까 그렇게 효과가 또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 지난 7월인가 중국이 부동산 대출에서 1조 위안 정도의 만기 대출 연장한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인가요?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정책이 11월에 발표하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 12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정책이 연달아 나왔어요. 네. 근데 연달아 나왔는데도 올해 6, 7월쯤 되면 그 정책이 나온 후에 한 반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이 되잖아요. 근데 점검해 봤는데 그 수많은 부동산 세부 지표 중에 아까 보여드린 그 준공 지표는 조금 플러스 전환했는데 뭐 착공 지표, 시공 지표, 투자 지표, 판매 지표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그래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좀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그러면 또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또 내세워야 되죠. 네. 그게 그 올해 7월에 그 예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더 연장하고 네. 각 지역마다 집값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네 알아서 좀 융통성 있게 완화해라. 그리고 또 올해 1월에는 그 올해 작년 11월 외에 그 이어서 하는 정책 중에 올해 1월에는 한국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지? 요즘 한 6% 전후? 뭐 5에 6% 정도 돼요. 너무 높아. 높죠, 요즘. 너무 높아. 근데 중국은 미국보단 낮아요. 미국은 지금 중국은 한 2020년 2021, 22년까지만 해도 한 4%였어요. 네. 4%대.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완화시키니까 특히 인민은행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동산 대출 금리 정하지 않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좀 너네 알아서 지역 상황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4%에서 3.7, 3.8, 3%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뭐 중요도나 비중이 워낙 높고 내 부동산 중국인들은 또 대부분 또 집을 사고 결혼하고 차를 사고 이런 순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지만 네. 근데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출받고 내 집을 갖고 싶은 그 의지가 그래서 집을 사야지 거기에 들어가면 가전, 인테리어 여러 가지 내소 관련 소비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8월인데 중국 그 중앙정부가 3개월마다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 회의는 7월 24일. 그래서 7월 24일 이 정치국 회의 최고급 경제회의에서 뭘 하냐면 지난 최근 경제 상황은 이렇고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이렇게 가겠다.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요. 네. 그러면 7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부동산 관련 멘트는 딱 이렇게 한 줄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서 시적절하게 부동산 정책을 조절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잘 사용하고 주민들의 필수성 주택 수요와 개선형 주택 수요를 더 만족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보장성 주택. 그래서 부양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둔화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죠. 완충 작용 네. 정도. 그리고 안정화도 뭐 필수로 사는 주택이 있고 투자용이 있고 투기용이 있고 상업용. 네. 근데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보장성 주택, 필수적 주택. 또 네. 보장성 주택은 한국으로 치면 약간 장기 임대주택.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필수적 주택 위주로 좀 안정화시켜서 좀 완화시켜주자. 또 투기로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매년마다 디폴트 현상이 큰 건이 하나씩 나왔고, 그리고 부동산 지표는 준공 지표는 약간 좀 개선됐는데 대부분 지표는 아직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다. 그리고 2016년부터 가장 최근 7월 24일 정치국 회의까지 어떤 부동산 억제 정책, 완화 정책이 이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부양이 아니라 안정화냐면, 대표님 평소에 헬스장 다니세요? 가끔 다닙니다. 아, 헬스장에서 아령을 할 때 네. 보통은 기본 동작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 아령 동작으로 형용하자면 원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업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거품을 조금 네. 빼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다시 어느 정도 안정선으로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아, 약간 스스로 일어설 정도로만. 네. 왜냐하면 만약 안정화가 아니라 또 부양 투기로 가면 또 과거의 그 부작용으로 다시. 그래서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원하는 거는 중국 경제에서 수많은 산업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 산업에서 부동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와, 물론 다른 사람도 많지. 네. 다른 산업. 근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업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나 첨단 제조업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신흥산업 위주로 그 비중을 더 올리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초장기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피구 유엔 외에 예를 들어 몇 개월 후에 또 어떤 유명한 부동산 기업이 공시를 내서 적자가 됐고 디폴트가 나, 그러면 이 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축소판,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주 상당 기간 중국을 한번 훑어봤는데 제가 조금 이제 같이 경청을 해보니까 네. 아주 긴 과정에서 중국, 제가 알기로 중국도 GDP에서 부동산이 한 30% 정도가 한다고. 이것도 한 가지 정확히 한국- 교정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네. 30%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업도 부동산 개발업이 있고 그 건물이 생겨서 입주해서 들어가서 가전 인테리어 여러 가지.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근데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 개발업만 보면 한 7, 8%예요. 근데 부동산은 시멘트, 철강 그거랑 직간접적으로 아주 큰 범위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후반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업만 보면 7에서 8%, 네. 우리를 생각하면 주택 모든 주거까지 20% 생각하면 후반대. 30% 정도. 그래서 사사 오입해서 대충 30%. 근데 이 30%가 100% 다 예를 들어서 가전업체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가전업체도 있고 교체 수요도 있고 그게 100%다 부동산 네.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30%라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그게 막 각인되는 효과가 있지만 좀 자세히 따지면 그 숫자에는 거품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비구유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국의 리세션 우려 관련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리세션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업만 보면 7에서 8%인데 그걸 이제 기타 인테 다 포함하면 한 30% 전후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 제조 2025라 이런 것도 미국과의 견제에서 생각보다 더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사실상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장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은 약간 거꾸로거든요. 중국
사실 중국 5% 성장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네.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과연 중국 시장을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뭐 중국 주식 투자 여부를 불문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네. GDP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 중국의 GDP 규모는 이미 미국의 7%에 달했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제대로 모르면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거든 뭐 유가 이야기 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 유가 떨어지면 중국발 수요 둔화라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중국의 사이즈와 규모가 글로벌에서 네. 어느 정도 그거 좀 자료를 네,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한 나라 경제로 깊숙이 들어가면 아마 이게 본능적인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갈 수밖에. 근데 그쵸. 중국 경제를 접근할 때는 중국 국내를 깊이 보기 전에 우선은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림 3개만 보면 비교적 일목요연할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 다행히 영어다. 아까는 한자로. 첫 번째 그림은 IMF가 3개월마다 네. 전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요. 그래서 지금이 8월이니까 가장 최근 발표치가 7월이에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 좌측이 딱 나라 이름들을 보면 선진국이고 네. 우측은 신흥국이죠. 네. 네. 그래서 2023년만 보면 선진국 중에 보면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1.8, 독일은 뭐 마이너스 성장률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거의 다 1%대 정도 평균으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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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랑 사실 크게 뭐 약간은 낮게 잡았네. 네. 그래서 선진국은 대체로 한 1% 일- 수는. 올해는 1.5%, 내년은 1.4%, 특히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올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측은 신흥국인데요. 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근데 여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중국이 5.2%, 인도 6.1, 다른 나라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2점 몇 %도 있고 3점 몇 %. 근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신흥국 위주로 통계해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신흥국은 한 4% 나오고 내년엔 4.1. 그리고 인도가 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한 가지 명확해야 할 점은 올해 인도 성장률이 6.1%고 내년 6.3으로 나오고 중국은 올해 5.2, 내년 4.5 낮잖아요. 네네. 인도보다. 근데 인도의 GDP 경제 규모랑 1인당 GDP는 중국의 5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성장률만 보고 중국이 인도보다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라는 것은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이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각 주요 경제국별로 수평적으로 보면 5.2%라는 성장률은 아주 높은 성장률이에요. 높은데 이제 우리 눈높이가 높다 네. 보니까. 근데 그 눈높이도 저는 이해하지만 옛날에 뭐 8%, 7%. 네. 근데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전인 17, 18, 19 이 3년만 봐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그 소수점 아래 6점 몇 %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게 겹치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통계라는 것은 그 당시 8%대 중국의 GDP 규모랑 지금의 GDP 규모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치는 올라갔고 상대치가 내려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상대치에 집중하는군요. 그래서 이 IMF 그림을 보면 중국이랑 다른 주요 경제국만 비교했을 때 그래도 5.2%는 높은 편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경제 성장률은 성장률이고 우리가 어떤 경제를 평가할 때는 좀 다각도로 봐야 네. 되잖아요. 이 그림은 좌측은 뭐냐면 2022년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인가요? 네, 25조 달러. 제일 크죠. 요 면적이. 그다음에 2위가 18.3조 달러 중국. 그리고 일본, 독일, 인도. 그러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한 25% 차지하고 정도? 네. 그리고 중국이 한 18%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만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의 한 70%에 왔어요. 나머지 국가는 면적이 지금 보니까 중국, 미국, 맨 위에 일본, 일본, 밑에 독일, 인도, 이 5개 나라가 전 세계
정력 GDP의 절반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예요. 전 왜냐면 이게 궁금했어요. 네,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여도가 꼭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정비례 된 면이지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2013년부터 21년까지 합산해서 글로벌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38.6%, 오른쪽을 보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거의 다 선진국이죠. 선진국 합산이 25.7%.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중국발 리세션 우려가 글로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38.6% 정도의 중국의 컨트리뷰션 기여도가 있으면 왜냐면 전 세계 경제가 만약 100 성장했다. 그러면 그중에 38%가 중국.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유엔에 등록된 회원국이 한 193개, 190 몇 개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40개 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그 영향력,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사실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좀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림 하나만 하나 더 좀 볼까요? 말씀드리면 아까는 과거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2023년부터 28년, 그러니까 미래형인데 이 23년부터 28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아까 그림 중에 13년부터 21년까지는 중국이 38.6%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미래 이 몇 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중국이 22.6%. 조금 내려가네요. 네. 많이 그리고 내려가네. 근데 여전히 크긴 크죠. 네. 그리고 인도가 12.9%, 미국 11.3%. 그러니까 인도가 좀 올라오고 인도네시아 3점, 인도네시아, 독일, 터키, 일본, 브라질,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신흥국 위주로 기여도가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아주 이제 우리가 뭐 세계 경제를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뭐 5개 국가가 절반으로 하던 것보다는 뭐 인디아도 커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커지고 있고 남미도 커지고 약간 분산되는 효과는 또 중동도 그래서 예. 지금부터 물론 언론에서는 존재감이나 정치력이나 외교 뭐 군사 이런 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위주로 그게 우리가 뭐 중요하다는 느낌. 네. 근데 이제부터 향후 5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향후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지역은 신흥국이에요. 선진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저희가 한 상단에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중국 경제 글로벌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 근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점차 중국 경제의 글로벌 파급력은 분산이 되고 오히려 이제 중국 우리가 시장에서 말할 때 뭐 중국이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갑자기 한국도 나빠지고 그런 노출도는 계속 작아진다 그리 보면 될까요?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인데요. 맞는 부분은 아까 대표님이 중국의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조금씩 분산돼 있다. 네. 그거는 중국 이외의 신흥국 인도나 인도네시아 신흥국들이 점점 경제 성장하고 그 기여도가 올라간다. 맞긴 네. 맞는데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중국이 필요해요. 수요처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동남아나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대부분 에너지 또는 농산품, 광물 또는 아주 저가 노동력 이것으로 성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이든 브라질이든 많은 신흥국 나라들은 중국처럼 체계적인 인프라, 제조업 그거를 구축하려면 우선은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네.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고속철도,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라질은 지금까지 농산품이랑 광물 위주로 수출했는데 브라질 대통령은 지금 브라질에서 조금씩 제조업을 구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원자재, 장비, 제조 기술, 여러 가지 노하우 그거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숫자로 보면 전체에서 중국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다른 신흥국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는 정상이지만 그거를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신흥국 나라들이 발전하려면 중국의 인프라와 여러 가지 제조업 그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성장한다는 표현을 쓰고 네. 싶어요. 너무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빨리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잠깐 물 한잔 하시고요. 좀 찐링 우리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중국의 영향력, 글로벌 경제 파급력 자체가 절대 수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중국의 영향력과 지배력과 경제 성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냥 그러면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생으로 가는 거지 단순하게 절대 38%의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처지는 걸 우리는 무시할 건 아니고 뭐 인도 좋아지니까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듣다 보니까 그럼 결정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여전히 중국은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위해서도 본국을 위해서도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네. 한데, 근데 이 언어가 주는 세뇌 효과가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매번 경제 관련 정책을 내세울 때 중국어에서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한국 기사에서는 항상 경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그런 말 좋아해요. 느낌이 다르죠. 경기 안정화 정책이랑 경기 부양책 그 와닿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부양이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근데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볼 때든 전체적인 영향을 볼 때든 이게 한 나라가 한국도 옛날에 고성장해서 지금 저성장 한국은 올해 한 1.4% 모든 나라가 다 그 과정을 겪었듯이 중국은 한 6% 성장하면 한 1,000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중요해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너무 6.0, 6점 얼마, 5점 얼마 너무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뭐 능동적으로든 피동적으로는 자국의 기사를 통해서 그걸 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중국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중국 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10월에 제20차 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5년마다 열리는데 당대회에서 항상 향후 5년, 10년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 거의 3만 자 이상의 분량인데 거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뭐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군사, 외교, 정치, 뭐 민족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근데 작년 10월 당대회 때 그 보고서를 36,000자인가 그걸 다 봤는데 거기에 경제와 관련된 단락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문장이나 단어에서든 양적인 성장과 관련된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미 진행됐고 이제는 너무 단순한 양적인 성장보다는 물론 기본적인 양적인 성장이 기반이 돼야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중국식 표현으로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어요. 네. 고품질 발전. 우리가 품질이라는 단어는 그 제품 품질. 근데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품질이 아니라 과거의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왔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저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중간 정도의 부가가치, 특히 첨단 제조업, 고부가가치, 점점 이 경제 발전의 질적인 향상. 그러면 질적인 향상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기존의 많은 선진국 나라들의 경제와 기업들이 수년간 누려왔던 그 고부가가치가 네. 조금씩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다. 중국을 볼 때는 진짜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한참 이제 부양책 관련 이렇게 부양책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중국 안정화 정책, 고품질 발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상당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그냥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시간의 관점하고 확실히 많이 다른 걸 느꼈는데 한번 좀 지금 당장 단순하게 보이는 뭐 5점이라는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한국은 수출 주도형인 나라잖아요. 네. 근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중국의 수출 산업이 점점 한국의 수출을 대체해버리거나 점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특히 선진국 위주로 전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니까 어느 나라든 수출이 둔화되는 거는 기정사실. 근데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의 월간 수출 지표를 따져서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국도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의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 유럽, 그러면 영국은 그 브렉시트 떨어져 네. 갔으니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일본, 한국.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선진국 향 수출은 마이너스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YOY.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네. 대신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신흥국 대상으로 중국이 수출하는 거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 영국, 유럽, 캐나다, 일본, 한국 이렇게 선진국 위주로 합산한 게 그게 한 50% 조금 안 됐는데 이미 중국의 수출에서 신흥국향 수출의 비중이 선진국향 비중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IMF 이제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는 신흥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지금 미국이 한 18%거든요. 네. 유럽이 한 20%.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구조는 과거에 비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분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인사이트. 우린 단순하게 수출이 감소했다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그 질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분산된다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유튜브에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 올해 1분기 수출 지표만 쪼개 보면 중국의 수출이 어떻게 분산되고 다각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 전 세계가 아니에요. 전 네. 세계에는 200개 나라가 있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는 이제는 신흥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특히 한국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미국, 유럽이 이 세계 전체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 나머지 한 이슈는 바로 한국 증시 투자가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좀 봤으면 싶어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23년도에 가장 투자가에 관심이 많은 게 배터리거든요. 네.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배터리인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중국 시장에서의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CATL이든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글로벌을 볼 때는 뭐 미국, 중국, 유럽, 주요 뭐 일본, 네. 한국. 근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 지금 중국이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전기차든 배터리든 우리가 통계 지표로 비교할 때 네. 중국 시장, 중국 외의 중국 외 시장, 시장.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볼 때는 지금부터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올해 상반기 기준 네. 중국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이에요. 중국 국내예요. 1위가 네. CATL이죠. 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번역했는데 1위가 CATL이고 가장 우측이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요. 43%. 2위 BYD 29%, 3위 CALB 8%대, 4위 EV 4%대, 그리고 국한 하이테크 거션이 3.98, 그리고 6, 7, 8, 9, 10. 참고로 중국에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근데 이 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1위, 2위, 3위만 합쳐도 거의 80%. 그래서 네. 다른 기업은 거의 1%대나 1% 이내 0. 몇 %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 50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1위가 CATL, 한자를 번역하면 영덕시대. 이 기업 본사가 있는 데가 영덕시예요. 네, 네. 영덕시대. 43.4%는 엄청 높은 비중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국내 수십 개 기업이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만 해도 43%가 아니었어요.
50%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내려간 거예요. 호발주자들이 네. 진짜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CATL의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 이하가 됐어요. 대신 BYD 많이 올라왔고 CALB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1년 전만 해도 한 4%, 5%.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당연히 CATL, BL 중국 국내에서는 한 6위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위, 2위 이 순위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 시장 점유율 숫자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BYD는 과거에는 거의 90%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네. 했지만 작년부터 계속 타사에 공급하는 작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BYD도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캐파를 키우고 있는 거네. 자사에만 아주 하다가 강력하게. 아주 이따가 강력하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중국 국내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은 이게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상위 10개 기업 그리고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 비교예요. 보시면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28.7%인데 중요한 거는 1년 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네. 1위지만. 그리고 2위는 CATL, 3위는 일본 파나소닉, 그리고 4위, 5위는 여전히 한국 기업. 근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1년 전에 비해 다 좀 그걸 다 CATL이 가지고 그걸 CATL이 많이 메꿔놓고 BYD는 기존 한 10년 넘게 중국 국내 위주로 네. 했는데 BYD가 이 6위고 1.6%밖에 안 됐잖아요. 네. 올해부터 BYD가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 그래서 1년마다 지날 한 5년, 10년 후에는 이 숫자가 아주 큰 변화가 나올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BYD를 봐야겠군요. 근데 지금 생각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산업이랑 그거고 나중에 BYD 주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지금 네. 말하는 거는 주가가 아니라 그렇죠. 산업이랑 기업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한국인인 대표님, 하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야 돼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일까요? 그냥 느낌상. 전 미국 아닌가요? 왜요? 미국 아니면 유럽 같아서. 근데 지금 미국 매출은 딱히 없고요. 그럼 유럽? 다 맞는데요.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이고 네. 절대적인 1위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유럽 시장이랑 동남아 시장. 그래서 이제는 CATL은 그동안 중국 국내 시장만 열심히 해도 충분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 플러스 유럽 시장 플러스 동남아 시장 이 세 개 시장이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유럽, 동남아, 예. 중국. 유럽, 중국이 아까 그 50%대에서 40 몇 % 떨어졌지만 전 세계 전기차의 60%는 중국이 판매한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그거를 유지해야지. 그리고 CATL에게 있어서 아까 그 표에서 보다시피 CATL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수출이 점점 가속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 그거에 아마 중요하고 왜냐면 중국 국내 시장은 사실 이미 한국 기업이랑 별 상관없는 시장이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한국 시장 입장에서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외에서 1위라고 합니다만은 CATL이 왜 올라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자세히 따져보면 중국 국내 지금 50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 국내는 생산력 확장, 가격전, 여러 가지 진짜 백열화된 그런 경쟁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진행됐고 그래서 똑같은 배터리라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CATL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하는 게 수익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CATL 하나만 보면 이게 숫자가 가장 명확하잖아요. CATL 전체 매출에서 중국 국내 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국 국내 비중이요. 네. 2015년 99%, 16년 97%, 17년 94%, 18년 93%, 19년 91%, 20년 75%, 21년 72%, 22년 72%, 23년 올해 상반기 60%, 해외가 40%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10여 년 동안은 중국 국내에서 열심히 1위로 달려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는 중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유럽, 동남아 해외 수출 그리고 해외 수출 그 사업이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따로 내야 될 것 네. 같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갑자기 지금 CATL이 중국의 비중을 낮추면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중국과 해외 시장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이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요. 중국이 축소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서워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항상 지표라는 게 상대적인 퍼센테이지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강화하는 그 흐름.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CATL이 네. 떠오르고 그 다음에 BYD가 떠오르는데 지금부터 간단히 CATL 그리고 아까 그 중국 국내 상위 10개 기업에서 지금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4개가 있는데요. CATL이 있고 BYD가 있고 이브 에너지가 있고 예. 그리고 세 개만 보면 돼요. 다른 업체도 있지만 아직은 초기 CATL이랑 BYD랑 이브 에너지. 네. 근데 CATL은 지금 유럽이랑 동남아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슬슬 가동을 시작한 게 독일 공장인데 그거는 그 아주 규모가 작아요. 네. 그리고 좀 규모가 독일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는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작년에 토지 구매 협의를 체결하고 올해 2월 달에 현지의 환경 허가증을 취득하고 아무리 빨라도 2024년에 가동할 수 있어요. 시가동 그것도 네네. 시가동 그러면 정식 가동은 2025년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독일이랑 헝가리 외에 다른 지역은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 없어요. 네. 이거 유럽이고 동남아는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가 첫 번째 태국, 두 번째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니켈이나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해요.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동남아를 진출할 때는 태국이랑 인도네시아를 중점 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CATL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년 4월에 나온 공시를 보면 CATL이 인도네시아 현지 그 광물을 하는 국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국유업 산하에 또 배터리 자회사를 설립. 그래서 CATL은 인도네시아 현지 국유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단순히 배터리 제조가 아니라 그 현지 기업이랑 같이 어떻게 하냐면 현지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재련하고 소재를 만들어서 배터리하고 회수까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국은 뭐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은 현지에 그 태국 국가 석유라는 국유기업이 있는데 그 자회사랑 MOU를 해서 다 협력하는 방식. 근데 그거는 태국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CATL이 기술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모비스와는 옛날에 2021년에 그 CTP 그 셀트팩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십. 그래서 요거는 CATL이 동남아랑 유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한 1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국한 하이테크도 CATL만 진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기업이 많은데. 그래서 국한 하이테크는 2021년 7월에 그 유럽 대기업 중에 보쉬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이 독일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그 공장을 배터리 공장으로 개조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은 작년 말쯤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브 에너지는 올해 6월 8일에 헝가리 공장인데 요거는 원통형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시로 계획.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토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네. 그리고 또 중국 기업 신황다라는 중국 기업은 올해 7월
그 공시를 보면 헝가리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BYD잖아요. 네. BYD는 동남아랑 브라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그 올해 4월 달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네. 국빈 방문한 계기로 그 후에 브라질이랑 전기차나 광물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제조업에 그 협력하는 것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YD가 뭘 했냐면 올해 7월 4일에 브라질에 또 광물이 또 많죠. 많잖아요. 네. 네. 이 광물이 참 자원이 좀 올해 7월 4일에 BYD가 그 브라질 현지 바이아주 정부랑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3개 공장이 들어있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3개 공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BYD가 옛날에 전기 버스를 잘 네, 만들었잖아요. 상용차. 3개 공장 중 첫 번째는 전기 버스랑 트럭 셋시를 만드는 공장. 두 번째는 BYD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YD의 전기차를 만드는 네. 공장. 세 번째는 인산철 배터리 가공 공장. 이렇게 3개를 패키지로 해서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CATL이든 이브 에너지든 국항 하이테크든 신왕다든 그리고 BYD든 CATL은 실제로 지금 계속 수출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부터 공장을 짓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요. 야, 제가 이게 사실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해외 진출을 그냥 팩트만 찍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자세히 하면 1시간도 부족해요. 아니, 우리나라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이 채널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국뽕 아니야? 근데 모든 거는 다 실적으로 증명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중국 외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의 그 미세한 변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어쨌든 글로벌 전기차 시장,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성장기에 있으니까 네. 그 혜택을 중국 기업, 뭐 한국 기업 거의 이 두 나라 기업 위주로 나누지만 결국은 한 산업이 점점 성숙해지고 기술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원가 경쟁력, 인력 여러 가지 그리고 자원의 그 통제력 그러면 일정 수준으로 고성장으로 갔다가 고성장에서 중간 성장으로 갔다가 그러면 중국식으로 말하면 배추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중국 기업은 그 가격을 원가 통제를 극단적으로 해서 그 가격을 배추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 물론 예전에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길게 보면 배터리라는 것이 단순히 제조 기술이 아니라 광물부터 재련, 소재, 배터리 거기에다가 회수까지 이제 그 풀 밸류 체인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아직 너무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산업이 점점 성숙화되고 점점 일반화된 보급화된 그런 산업이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가격전, 생산 과잉.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아까 조금 말을 하다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물론 이제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모든 자동차 기준으로 4위 정도를 합니다만은 비아디 전기차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테슬라를 빼고 나면 다 동일 선상인데 비아디가 이렇게 브라질과 협력해서 자체 배터리도 조달하면서 전기차를 만든다. 그리고 국내 LG엔솔이나 많은 삼성이나 SDI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이에 또 하나의 마켓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나 이머징 쪽으로 계속 배터리 라인을 넓히는 중국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 영상을 보시면서 특히나 막판에 이야기했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한번 잘 리뷰를 해보시면 우리가 LG라든지 삼성, SK의 향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진행 사항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작년이 중국 전기차의 해외 수출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중국 전기차의 유럽이랑 동남아 수출도 가속도가 본격적으로 붙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배터리.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 종목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좀 더 길게 보면
중국의 산업 현황은 모르면 안 되는 부분. 제가 이게 농담 삼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이런 말한 거는 뭐냐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따로 다음에 한 번씩 하나하나씩만 따로 네. 한번 알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간을 내준 찐링 연구원님께 정확해요 발음. 발음 좋았습니까? 찐링. 오늘의 주식 클래스 주식 살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지금처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두루두루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